IMF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물가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미국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합니다. 당초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거론이 됐다가 다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준의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요. 파란 창에다가 Fed 워치 한글로 쓰셔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거길 쳐보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대 3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7, 네.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3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물가는 우리보다 좀 심각해요. 지난 6월 미국의 물가는 9.1%가 올랐는데 5월에 이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2달 연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이 사이트에서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80%로 반영을 했어요. 네. 하루 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율, 생산자 물가 지수, 미래를 반영한 물가들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니까 갑자기 금리 인상폭 하단에 0.5% 인상은 사라지고 0.75에서 1%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이 구닥다리 지표다. out of date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 지표를 힐날했어요. 그러자 연준 의원들, 자넷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제 진화에 나섭니다. 야, 미국 경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아니야. 고용시장 봐. 아직은 고용시장 미국은 좋거든요. 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계속 안정에 나서니까 지금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이걸 금융시장도 자본시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는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 과연 오늘 연준이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하면서 파웰 연준 의장이 과연 9월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걸 가이던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지금 페드워치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은 오늘 빼고 하반기에 3번 남았어요. 금통위가, FOMC가 9월, 10월 한 달 건너뛰고 11월, 12월 남아있는데 9월에 0.5% 인상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월 25베이시스 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연말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5%가 될 것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 유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 방문해서 이제 뭐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 동맹까지 요구하면서 야, 우리도 적어도 통화 스와프라는 이 카드 하나쯤은 얻어낼 줄 알았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네. 자, 어쨌든 이번 달 0.75%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2.5%예요. 우리는 2.25입니다. 그러면 0.25% 금리 차가 발생했어요. 달러 투자하면 이자를 한국의 원화보다도 0.25% 금리를 더 줍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다 달러 투자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달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사실 이달 중순 7월 13일에 금통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빅스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는 앞으로는 빅스텝 아니야. 베이비 스텝으로 가도 돼. 연말 되면 기준금리, 적정금리는 2.75에서 3%가 적정선이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말 갈수록 미국은 더 빨리 걸어가고 더 빨리 보폭을 가게 되면 등 떠밀려서 우리가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미 예상했던 대로 뚜벅뚜벅 가거나 아니면 등 떠밀려서 우리가 빅스텝에 나선다면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효과는 굉장히 반감됩니다. 그런데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7%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를 좀 잡기가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은이 문 열고 사상 처음으로 2단계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물가 걱정은 더 커졌다라는 건데요. 이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계와 기업이 앞으로 1년 동안의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6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3.9%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0.8%포인트 뛰었습니다. 4.7%예요. 네. 이거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 최고 상승률이고요. 상승폭도 2달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앞서 제가 이 조사가 7월 11일이기 때문에 금통이 13일 빅스텝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다음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물가 상승률만큼은 임금 올려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은 가격 올리겠죠. 그렇죠.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아니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물가 또 오르잖아요.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올리는 거 말고 물가 잡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뭐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물가는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된 이른바 에세이 공포, 퍼펙트 스톰, 에세이 공포에서 다 해봤어요. 금리 인상 이외에 방법이 없더라가 정답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나라도 낮췄어요. 우리나라도 올해는 2.5에서 2.3, 내년이 더 충격적이에요. 내년은 당초 2.9%였던 성장률 전망치 지난 4월에 제시했던 걸 2.1%까지 낮췄어요. 네. 이 얘기는 한국 사람의 고통이 내년까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고적 성격이 있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제 경기를 포기하고 수십 개 국가들이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중국하고 일본만 제외하고 유럽도 그렇고요.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 벗어났거든요. 0.5%포인트. 캐나다는 1%포인트.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이게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가를 먼저 잡고 난 이후에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물가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풀게 되면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껴안는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IMF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 할지라도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에 둬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또 빚 이자 내는 것도 또 부담이 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부동산도 최근 들어서 월간 지표로 지금 서울 수도권까지 꺾였어요. 그동안 주식 시장 좋지 않았죠. 코인 시장은 거의 된서를 맞았습니다. 여기도 부동산은 사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 중심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그리고 세금도 이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좀 돌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장사 없다. 가장 이제 서울의 알짜라고 하는 강남까지도 지금 꺾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치솟는 금리 때문에 대출 금리 때문에 대출 받아서 집 사기 너무 무서워.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세금 깎아준다는데 여기서 더 내려? 그래도 사겠지 누군가는. 이렇게 동상이몽. 서로 매수자 매도자 간 서로 시야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사실 8월 되면 임대차 3법 만료되기 때문에 네. 전세 대란 우려했는데 전세 대란 없어졌어요. 네. 그럼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월세가. 월세.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전세 대출 이자 받으려고 했더니 6% 넘어서요. 차라리 인상분만큼 월세 살겠습니다라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전세는 온전히 2년 후, 4년 후 내가 되돌려 받아가는 돈이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매달 이렇게 월세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가처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이건 경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어떤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을 뭐 갱신을 해야 되거나 자가가 있다면 또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월세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상황입니까? 이게 고물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거, 네. 임대차 시장에서 봐야 될 거 두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서울 지역의 평균 전세 가격이 40%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세 월세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드디어 월세가 전세를 추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깡통 전세 되는 게 아니야? 2년 후에 온전하게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안전한가? 이거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자율이에요. 자, 이자율이 전세 대출이 굉장히 완화가 돼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전세 사는 게 좋겠지만 차라리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인상분만큼 월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전월세 전환율이 3%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속 야 6%, 5% 전세 대출 받느니 3%대의 전월세 전환율로 해서 월세 내는 게 나아라는 생각이 맞아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